이제 코로나가 지금 정점에 이르렀고,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지금 어쩌면 우리가 숨고르기라고 할까요? 그래서 하는 이제 시간적인 여유를 약간 좀 가졌다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코로나를 중심으로 해서 지난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백신 정책이 어땠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 수가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우리 전문가님들이 하시는 많은 말씀을 모아서 제가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순서는 이 코로나로 촉발된 글로벌한 그 백신 패러다임의 시프트가 어떻게 일어나며 before, with 코로나 그리고 after 코로나에서의 앞으로의 그 기술과 정책 방향, 정책은 제가 좀 어렵고요. 기술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우리 백신의 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패러다임의 시프트는 작년에 있었던 G7 서밋 미팅에서 나왔던 이와 같은 것으로 그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 6월에 영국 캘비스에서 모였던 7개의 G7 정상들이 굉장히 글로벌한 이슈에 대해서 합의를 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서 이 감염병 질환에 대한 백신 개발입니다. 지금 코로나 백신은 코로나가 발병된 이후에 백신을 접종할 때까지 300일이 걸렸습니다. 이것을 100일 이내로 단축하자는 것입니다. 즉 신속하게 백신을 개발하자라는 것이 우선적으로 우리 정상들이 합의한 내용이었는데, 사실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백신에 대한 개발 패러다임을 보면 신속하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은 사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아시다시피 백신은 우선적으로 건강한 사람들한테 접종해야 되기 때문에 안전해야 됩니다. 효과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그래서 이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개발 시간이 필요합니다. 보통 10년, 15년 정도의 개발이 필요한데, 이제 이것을 1년 이내 또는 100일 이내에 단축하라고 지금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기존에 백신을 개발하고 면역학을 연구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기술을 이것을 뒤집어 놓는 이와 같은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라고 요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오죽하면은 2년 전에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지금 코로나 대책을 대비하기 위해서 썼던 단어가 Operation Warp Speed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이 warp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축지법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혀 과학이 중심이 돼야 되는 백신 개발에 있어서 축지법과 같은 전혀 비과학적인 단어를 써서 우리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신속하게 개발하는 이와 같은 기술의 준비가 안 돼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든지 이 글로벌한 이슈와 사회의 요구에 맞춰서 개발해야 되는 이와 같은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 같은 이유는 지금 현재 코로나로 촉발이 돼서 엄청나게 지금 현재 백신 시장에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50년 동안 백신 시장은 한 30개, 한 40개 정도의 다른 질병을 모아놓은 백신 시장이 매년 약 30조 원 정도에 해당됩니다. 전체 의학 시장이 약 1000조가 넘는데, 그렇다면 의학 시장의 2% 내지 3%에 불과한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 약 50조, 60조 원에 해당되는 추가적인 시장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지난 50년 동안 개발했었던 굉장히 다양한 백신을 하나로 모아놓은 것에 비해서 이 코로나 백신이 2배에 해당되는 시장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은 이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 이와 같은 중요성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잠시 저희가 코로나 이전에 지난 10년 동안에 국가 백신 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코로나에 너무 지금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와 같은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우리의 향후의 백신 정책과 기술 개발에 있어서 밸런스 있는 이와 같은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10년 동안에 정부가 진행해 왔었던 것은 주로 필수 접종 백신, 어린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필수 접종 백신을 국산화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출범을 한 것이 백신 실용화 기술 개발 사업단입니다. 그래서 향후 10년 동안 약 2천억 원에 해당되는 이와 같은 개발비를 투입을 해서 이 일을 이루고자 하는 거였는데, 주요한 백신 내용을 보면은 잘 기억을 못 하실 것입니다. 일본 내염 들어보셨죠? A형 간염, 그리고 여성 자궁경부암 백신, 그리고 혹시 100일 동안 기침을 한다고 해서 알려져 있는 백일해, 이 세균성 질환입니다. 이런 백신들이 우리나라에서 전혀 생산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단 유사시에 지금 100% 해외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데, 1단 유사시에 이런 감염이 이 확산이 되면은 해외에서도 수출길이 막힐 수가 있고요. 그럴 경우에서는 국내에서는 엄청난 사회적인 혼란이 있을 수 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필수 접종 백신을 국산화하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미션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백신 시장의 점유율,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전 세계 한 2%를 점유하고 있고요. 탑 10을 지금 거의 겨우 턱걸이를 했습니다. 향후 우리가 기술 개발을 투자를 해서 10년 후에는 백신 G5까지 도달하자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난 10년 동안 정부가 추진했었던 이와 같은 주요한 백신의 영역은 지금 여기 보여지고 있는 게 WHO에서 만든 슬라이드인데, 지난 한 50년 동안 백신의 개발에 대한 이와 같은 슬라이드입니다. 여기 초록색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 필수 접종 백신입니다. 즉 어린아이들한테 값싸게, 그리고 정부가 지원해서 만든 필수 접종 백신, 비교적 값이 싼 백신입니다. 이것을 이것은 지난 한 40년 전에 이미 개발이 된 백신들입니다. 이것을 우리 국산화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향후 미래에 올 수 있는 이와 같은 바이러스에 대해서 신백신을 개발하자. 여기에는 우리 폐렴구균 백신 지금은 상용화되긴 했지만은 이런 부분, 그리고 우리 장염을 일으켜주는 노로장염이라든지 어린아이들 많이 걸리는 수족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백신을 개발하자는 것이 미래대응 미해결,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필수 접종과 이런 백신을 개발하는 것이 기존의 백신 주권을 확보하자 하는 우리 정부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코로나로 하는 이와 같은 그 팬데믹이 발생되면서 급작하게 지금 추가 소위 팬데믹을 중심으로 한 이런 쪽으로 코로나 백신을 작업하는 것, 이것이 백신 주권의 확보라고 지난 2년 동안 크게 추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백신을 스스로 개발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3세계, 더 나아가 선진국에까지도 우리 백신에 공급할 수 있는 글로벌 백신 허브를 구축하자라는 이 야심찬 이와 같은 목표를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향후 10년 후의 목표인데요. 그럼 지금 현재 우리는 이 두 가지, 지난 10여 년 동안 추진해왔던 것과 향후 10년을 추진해가는 이 부분에 서로 밸런스 있는 이런 연구 개발이 이루어져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지는 슬라이드는 현재 지금 한 50년 동안 다양한 백신을 개발해 오는데 사용된 백신 개발 플랫폼입니다. 한 7가지 정도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그 중에 여기 6시, 7시 이 수준에 보여지고 있는 것이 이번에 코로나에 대응한 혁혁한 공을 세운 mRNA 백신과 그 백투행 백신입니다. 이 두 백신은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지 않다가 갑자기 사용하게 되었는데, 사용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신속하게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물론 효능은 있어야 되고요. 아직 안전성에 대한 이것은 아직도 이슈가 많고 디베이트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안전성을 따지기에는 너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위해서 이 mRNA하고 이 벡터 백신이 개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 약간 좀 뒤늦게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있는 것이 3시 이 방향 쪽에 있는 3시, 4시 방향 쪽에 있는 이 소위 합성 항원 백신입니다. 이게 가장 전통적인 백신을 개발해서 수십 년 동안 사용해왔던 일반적인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왜 아직까지 생산이 안 됐을까요? 생산 기술이 굉장히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느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한 2년 동안 여러 국내에 있는 이 회사들이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왔는데 실제적으로 좀 늦게 출발한 해외에 비해서 늦게 출발하면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발생이 됐냐면은 지금 많은 경우에 임상 실험을 해야 되는데 임상 실험 하려면은 사실은 코로나 백신을 지금까지 맞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우리가 대상으로 임상 실험하는 것은 백신을 맞지 않아야 되는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이것은 윤리적으로도 맞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미 우리 신문 보도도 있었지만 이미 우리들은 거의 90% 이상이 자연 감염이나 또는 백신에 의해서 이미 항체가 취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염되지 않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이 백신 임상 실험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 때문에 지금 중단이 되고 있는 안타까운 이와 같은 상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위 합성항 백신이 SK 바이오사이언스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현재 임상 마지막 단계 분석에 와 있고 어쩌면 6월 이후에는 9월 달까지 식약처의 인가를 받아서 아마 허가 받아서 사용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산업체가 굉장히 커다란 기여를 하였습니다. SK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된 이 기술은 그렇지만 지금까지 신속하게 개발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렇지만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된 기술을 가지고 한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워싱턴 대학과 그리고 세피라고 하는 이와 같은 단체의 엄청난 연구개발비를 투자를 받아서 개발된 것을 우리가 기술 이전을 받아서 한 이와 같은 연구 결과입니다. 이 기술을 좀 잠깐 보면은 두 가지 기술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합성 항원을 생산하는데 하나는 세포 배양, 하나는 미생물 배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미생물 배양은 신속하게 생산이 가능하지만 세포 배양 이 부분이 굉장히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까다롭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 접종이 안 되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합성 항원 백신에서 우리가 신속하게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 있으면은 향후 이것이 게임 체인저 기술이 될 수 있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mRNA 백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런 해외의 경우에서는 어떻게 이 mRNA 백신을 가지고 혁신적으로 앞서 나갈 수 있는가 히스토리를 잠깐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mRNA 백신에서 가장 중요한 회사가 이제 모더나 회사죠. 이 모더나 회사는 이 기술을 이미 미국 정부의 나파라는 기구에서 이미 2013년도에 투자를 받아서 이미 임상에 돌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퍼레이션 워프 스피드 아까 말씀드린 이와 같은 축지법과 같은 이와 같은 정부의 굉장히 신속된 프로그램을 통해서 대규모 임상과 대량 생산 체제를 조기에 구축함으로써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모더나 사례를 좀 잠깐 보면은요, 이게 mRNA 백신 플랫폼이 그러면은 얼마만큼 오랫동안 기술 축적이 돼서 이번 코로나에서 부상하게 되었는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빙산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mRNA 백신은 저 빙산으로 눈에 보이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그거보다 90% 이상의 많은 빙산이 물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보고 있는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눈에 보이지 않게 장기간의 투자를 통해서 눈에 보이는 빙산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빙산을 크게 세 쪽으로 보면은 일단 mRNA는 화학적으로 불안정하다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화학적으로 안정화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이너스 80도 초저온으로 지금 꼭 보관을 해야 되는 것이 이 안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이 mRNA의 안정성 기술을 연구한 지 50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mRNA 면역 조절 기술입니다. 면역 조절 기술, 이것은 지난 한 30년 전부터 미국이 개발을 해서 기술 축적을 하였습니다. 거기다가 미국의 NIH 국립보건연구원에 해당되는 NIH에서 그 백신 연구소가 지난 20년 동안 이 항원이라고 하는 백신 항원을 어떻게 하면은 효과가 있도록 디자인을 하는가, 이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기본적인 50년, 30년, 20년이 걸린 이 연구의 조합이 이 빙산의 조각으로 지금 나타나게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우리가 다시 풀어서 얘기하면은 현재 팬데믹을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된 이 기술은 절대로 신속하게 개발된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신속 대응 기술은 신속하게 개발된 게 아니다라는 것을 꼭 우리가 머릿속에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팬데믹을 대응하는 백신 기술을 개발할 적에 우리 빨리빨리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레슨을 볼 수 있는 것은 최소 20년 정도 이상의 우리가 연구 개발을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와 같은 결론을 지금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코로나를 거치면서 애프터 코로나를 대응하는 세계의 기술 방향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크게 세 가지 종류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보여드리는 세 가지 슬라이드는요, 이 세피라고 하는 전염병 대응 혁신 연합이라고 한 이와 같은 단체에서 작년도에 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향후 세 가지 기술에 대해서 약 한 4조 원의 연구 개발비를 투자하겠다. 자, 신속 생산, 이거 빠질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기존에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는데 발발이 돼서 접종될 때까지 300일이 걸렸는데 이걸 100일 이내에 단축하자라는 것을 세피가 먼저 얘기를 했고, 세피가 얘기한 이 주제를 작년 6월에 이 정상회담 때 이것을 어젠다로 채택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범용 백신입니다. 지금 오미크론도 나오고 있고 앞으로 또 언제 또 오미크론을 대체하는 또 다른 변이주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럼 항상 이게 무빙 타겟, 이게 움직이는 타겟을 우리가 화살을 겨냥하다 보면 빗맞기도 쉽고요. 백신의 효능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차제에는 지금 현재의 변종과 향후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변종 바이러스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범용 백신, 유니버설 백신을 개발하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투자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면역학적 이와 같은 기술 어프로치를 이것을 재정비를 해야만 가능한 이와 같은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향후 10년, 20년 동안 인류를 찾아올 수 있는 다양한 질병에 대해서 팬데믹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질병을 우리가 지목을 하고 그것에 대한 백신 후보를 미리 발굴해서 비축을 해놓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유사시에 팬데믹 발생이 되면은 이것을 신속 생산 기술과 연합을 해서 그것을 대응 속도를 빠르게 하자. 이 세 가지 영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세계적인 이 연구 개발의 이 방향과 아울러서 미국이 또 선제적으로 이와 같은 전략을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9월에 미국의 화이트하우스의 에릭 랜더 사이언스 어드바이저가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 에릭 랜더는 잠깐 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스텝다운 하긴 했지만은 이것이 미국 정책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인데, 아폴로 스타일의 팬데믹 정책을 지겠다. 결국 향후 10년 동안에 약 70조 원의 연구개발비를 투자를 하는데 백신, 치료, 진단 다양한 부분을
하는데 그 중에 백신 쪽에 약 30조 원의 연구개발로 투입을 해서 또다시 나오는 단어가 이겁니다. 100일 이내에 대응이 가능한 백신 기술을 개발을 하자라는 것이 미국의 소위 그 아폴로 프로젝트를 지금 얘기한 이와 같은 새로운 팬데믹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향후로 나올 수 있는 백신은 어떤 형태의 백신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신속하게 생산된 기술은 어떻게 보면 이박자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효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신속 생산이 가능해야 된다. 그런데 안전성이 빠져 있습니다. 이따가 제가 알기로 우리 천은미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우리가 안전성을 검증하기에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향후 우리가 접종이 끝난 다음에 향후 5년 동안 이후에 몇 년 동안 왜 이 백신이 안전성이 부족했는가 이와 같은 연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향후에는 효능과 신속성 외에 안전성을 겸비한 안전성과 효능과 신속성을 겸비한 소위 그 3박자 기술이 향후의 대세가 될 것이고 이런 기술에 대해서 연구개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분간은 지금 위드 코로나 상태에서는 코로나의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변종에 대해서 우리가 대응하는 기술이 우선적으로 중요하겠습니다. 현재는 동종 2회 또는 3회를 지금 이렇게 접종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해외에서 지금 임상 결과로 나온 것에 의하면은 이제 나오는 오미크론을 대응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원래 있었던 그 우한 바이러스 백신으로 다시 한번 부스터를 주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파이저의 mRNA 백신은 실제적으로 사용했었던 이와 같은 기존에 사용했던 백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접종을 하면은 오미크론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어 효과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에서 이제 이가 백신, 즉 우한주하고 오미크론주를 합힌 이가 백신이 지금 현재 모더나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FDA의 긴급 사용 신청이 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향후에 또 다른 변이주가 나온다든지 예를 들어서 코로나의 경우에서 가장 변이주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은 뭐냐면은 메르스입니다. 지금 있는 코로나 코비드 19은 원래 2002년도에 있었던 사스 코로나의 변종입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코비드가 나올 때까지 지금 사스 코로나에 17년이 걸렸는데 그 중간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나라도 경험했지만 2015년도에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코로나인데 이 메르스가 지금 머리를 굴리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변종을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메르스의 변종이 또 나온다고 그런다면 이전 코로나와 같은 동일한 이런 사태가 벌어질 텐데 그렇다면은 어쩌면 코비드하고 메르스를 합친 이와 같은 다가형 백신이 될 가능성도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와 같은 변이주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범용 코로나 백신이 지금 현재 해외에서는 지금 아주 기초 연구 단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연구 개발의 패러다임의 변화는 이미 사실은 예견되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인류와 상주된 바이러스로 가장 잘 알려진 인플루엔자가 워낙 변이주가 많기 때문에 지난 10몇 년 동안 소위 다가 백신, 3가 백신을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5, 6년 전부터 새로운 변종에 대비해서 다가, 4가형 백신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는 A형, B형을 포함한 다가 백신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더 나가서 현재 미국에서는 임상 2상 또 3상 단계의 범용 백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GSK에서는 임상 2상을 개발하고 있고 아마 범용 인플루엔자 백신이 출시가 되면은 그러면은 범용 인플루엔자와 범용 코로나를 합친 소위 그 트윈데믹 백신이라는 이와 같은 인류에 상주하는 엔데믹화된 이 두 가지 바이러스에 대한 이와 같은 백신이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와 같은 이 방향성에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사실 그 사용되는 기술 유형을 잘 파악을 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향후 5년, 10년 동안의 기술 추세를 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우선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mRNA 백신에 대한 이와 같은 기술 투자가 정부 주도형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죠. 아무래도 후발주자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백신, 이 기술 간에 거미줄처럼 엮여져 있는 특허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특허들을 회피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산업체가 이 기술을 개발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여기에는 굉장한 우리가 지금 도전을 받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양한 컨소시엄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 기술이 도입되고 원료 생산 확보들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정책적으로 본다면은 소위 그 글로벌 백신 허브 기반에 대한 이와 같은 애프터 코로나를 대응한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선적으로 4가지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생산 역량을 확충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mRNA 백신 생산 기술은 기존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생산 기술 자체가 없었고 그런 생산 이 퍼실리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산 역량을 확충해야 되는 것, 그리고 차세대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작습니다. 5천만 시장으로서는 우리가 이것을 개발비 투입을 감당할 수가 없고, 싫든 좋든 글로벌로 진출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전략을 세워야 될 것이고요. 이 모든 것을 하기 위해서는 백신 산업계의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이 생태계 조성에 있어서 인력 양성,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다각적인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가 알기로 이 허브 기반 구축을 위해서 약 5년 동안 한 2조 원의 연구 개발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추가적으로 이 생태계 조성을 하기 위해서 백신 중심의 그 바이오 벤처 산업들을 일으키기 위한 소위 K-바이오 백신 펀드가 지금 조성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지금 계획으로 의하면 9월 달까지 약 5천억 원에 해당되는 스페셜 펀드가 만들어지고, 내년에 또 다른 5천억에서 약 1조 원에 해당되는 이 백신 펀드가 만들어져서 지원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정부가 부분적으로 지방하고, 그렇지만은 또 산업체, 금융계에서 매칭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산업체나 민간에서는 여기에 이 펀드를 만드는데 굉장히 주저를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리 우리가 정책적으로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는데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것이 워낙 선진국과 격차가 심하고, 여기에 이런 상황에서 이 투자할 만한 중요한 기술이 축적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백신 펀드로 스페셜 펀드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 이걸 가지고서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이 기술 발굴이 어렵다. 그래서 백신 말고 다른 치료제와 또는 진단제 이런 바이오 전반에 대해서 이 펀드를 만들겠다 해서 투자 범위를 확대해서 아마 지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논의가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코로나가 진행된 상황에서 우리 현재 상황을 다시 한번 조명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추진해왔던 필수 접종 백신의 자급화, 이것이 즉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중단이 되거나 아니면 주춤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에 정부의 너무 많은 투자들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들이 그동안 개발했던 이와 같은 백신을 중단하거나 잠시 수년을 하고 코로나 쪽으로 모여들고 있고요. 그리고 코로나 백신이나 치료제를 할 적에 여러 가지 동물 실험하는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시설들이 거기에 완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포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백신들은 순위가 다 뒤로 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은 백신의 산업을 견인하는 좋은 계기도 되지만은 또 다른 동전의 양면, 이와 같은 뒤안길도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있는 필수 접종 백신에 이와 같은 공동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부분에 산업체를 견인할 수 있는 견인책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좀 어드레스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산업체 전체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인력 양성입니다. 사실은 현재 가장 바틀렉이 되고 있는 것이 이 까다로운 바이오 공정, 백신 공정을 개발하는 인력이 부족한데, 거기다가 정부는 더 나서서 해외에 있는 인력까지 양성을 하라고 지금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작년에 올 초 2월이죠.
글로벌 바이오 인력 양성 허브 국가로 우리나라가 지정을 받게 됩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방역에 더 나아가서 백신, 바이오 쪽에 새롭게 글로벌 리더십을 잡기 위한 하나의 외교와 정부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HO로부터 이와 같은 인력 양성 허브를 전 세계에 있는 나라에서 우리나라만 엑스클루시블리 우리가 지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사실은 두 개가 있는데 WHO가 지정한 것이 mRNA 기술 이전 허브가 있고요. 이 허브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심으로 해서 컨소시엄, 여러 나라가 컨소시엄으로 진행된 거고, 이것과 별도로 인력 양성 허브는 한국 단독으로 지정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지금 자체적인 인력을 양성하는데도 지금 허덕거리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우리는 글로벌로 추진해서 나가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 있는 다른 나라에 있는 이와 같은 인력까지도 우리가 양성하겠다라고 자청을 한 것입니다. 우리 현재 저를 포함을 해서 연구 개발에 있는 사람들 굉장히 지금 앞으로 뼈골이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현재 우리한테 요구되어지는 이와 같은 태스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향후 저희 나라가 우리 글로벌 리더십, 감염성 질환과 글로벌 리더십으로 가게 된다면은 하나 우리 좀 오데이셔스한 그 제안을 드릴 수 있다면, 우리 시각 차장님이 우리 같이 하고 계시지만은 아시아 태평양 의약품청 이런 것들에 대한 설립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을 개발하지만 진짜 필요한 나라에 대해서는 접종률이 매우 떨어지고 있죠.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에서는 지금 굉장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선진국들이 사재기를 통해 가지고 소위 백신 디바이드라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히스토리컬리 쭉 보면은 지금까지 의약품을 허가해주는 모든 기관은 지금 미국 FDA와 유럽의 EMA 중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그 이유가 됩니다. 차제에 아시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한 또 다른 형태의 식약청, 의약품청이 설립이 된다면은 이런 향후의 어센드 백신 디바이드와 같은 글로벌한 이슈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한번 리더십을 가지고 이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UN, ESCAP 회원국 53개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것을 진행을 한다면은 얼마나 좋겠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그렇다면은 이것들에 대해서 경쟁하는 또 국가들이 나오겠죠. 우선적으로 인근에 있는 일본이나 다른 나라와 이제 경쟁이 또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치를 세울 수 있는 것은 현재 바이오 의약품 또 백신 의약품의 지금 생산 시설로 보면은 미국을 제외하고서는 글로벌 생산 카패시티가 2위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생산 시설만 보면은, 그런데 이와 같은 글로벌 리더십을 이미 시설 쪽에서 갖추고 있고, 이런 부분의 인력 양성까지 확보하는데 이런 인프라로 구축을 하겠다라는 이와 같은 논리를 가지고, 그리고 또 이것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하나의 그 의약품 인허가의 리더십을 확보하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향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여기에서 질병관리청과 그리고 국립보건연구원이 많은 샘플 분석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여기에 메모리 되어서 열심히 좀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방역에 우리가 굉장히 많은 투자가 있었고 거기에 메모리 되어 있는데, 향후 이제는 방역뿐만 아니라 이게 헬스 R&D 쪽에 지금 리더십을 가질 수 있도록 국립보건연구원의 역량 강화가 그쪽으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주위에 있는 많은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형 알파-H라는 단어를 좀 썼는데, 이걸 참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고 저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예를 우리가 항상 좀 봐야 될 텐데, 미국이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급박한 글로벌 이슈에 자기 나라를 선제적으로 대응해 왔는가 하는 것을, 미국 정부에서는 알파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과학 중심의 임무지향적인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지난 50년, 60년 동안 이것이 미국의 정책으로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 아파라고 하는 것이 앞에 D자가 붙어서 나파라고 순간적으로 변화가 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1950년도 이때 미국과 소련과의 군비 경쟁에서 미국이 진 적이 있었죠. 소련이 세계 최초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면서 스푸트닉, 미국이 여기서 군비 경쟁에서 졌다라고 생각하고, 이 정신을 차리고 그럼 아파라는 프로그램을 우리가 디펜스 위주로, 국방 위주로 바꿔야 되겠다 해서 국방을 중심으로 한 나파 프로그램이 진행이 돼서 가장 최근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모더나의 그 백신도 나파 프로그램을 가지고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얘기는 미국은 어쩌면은 이 바이러스와의 전쟁, 이것도 하나의 국방의 개념으로 이미 보았습니다. 국방이라는 개념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과 같은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는 인류의 공동의 적인 바이러스와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도 국방의 개념으로 봐서 이 mRNA 백신 이 기술을 나파가 지원해서 선제적으로 한 것이고요. 근데 우선적으로는 이것이 나파라고 하는 것은 미국 패권 강화를 위해서 그때 나사가 창설이 되었고 익스플로러를 쏘아 올렸고요. 아폴로 계획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까지는 이와 같은 미국의 선제적 전략은 국방부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전에 미국 바이든 정부는 여기에 나파를 이름을 살짝 바꿔서 아파 H라고 이름을 바꾸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어나운스하게 됩니다. 이제 아파 프로그램을 국방에서부터 헬스 쪽으로, 말하자면 보건 쪽으로 치중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미국의 바이오에스 R&D 혁신에 나파 모델을 도입을 해서 약 60조 원의 연구 개발비를 투입을 해서 미국의 패권 중심의 이와 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말하자면 팩스 아메리카나를 지속하겠다라는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기서 펜듈럼이 바뀌는 것은 국방에서 보건 쪽으로 바뀌고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적어도 우리 미국이 얘기하는 이와 같은 모델을 우리가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을 모델을 진행한다면은 주축이 될 수 있는 기관이 어디에 될 것인가? 아무래도 국립보건연구원과 같이 국가 중심, 이와 같은 가장 센트럴한 이런 부분들이 중심에서 이런 일들을 담당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잠깐만요. 제가 항상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mRNA 백신도 실질적으로 개발되는데 약 50년의 개발이 좀 필요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와 같은 개발 프로그램을 우리는 신속하게 또 대응할 수 있는 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향후 한 20년 정도에 대한 그 투자가, 정부의 중장기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본과의 관계에서 항상 일본을 이기고자 하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죠. 그래서 2045년이 되면 일제해방 10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의 그 일제해방이 아니라 바이러스로부터 해방이라는 뭐 원년 같은 것을 한번 선포를 하고, 그렇다 앞으로 한 20여 년 남았는데 적어도 한 7년 1단계, 2단계, 3단계 이를 통해서 약 한 20년 정도의 투자를 통해서 개발을 해서 글로벌 리더십을 잡는다 하는 것, 결코 이것은 이게 와일드한 개수는 아닙니다. 지금 선진국이 해왔던 50년을 우리가 20년으로 단축하는데도 적어도 한 20년을 걸릴 것이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순조롭게 할 수가 있다면은 현재 팩스 아메리카나에서 지금 기술 패권으로 가고 있죠. 팩스 테크니카에서 어쩌면 팩스 코리아나라는 이와 같은 쪽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그 소프트 파워로서의 우리나라가 그 글로벌 리더십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항상 우리가 왜 이렇게 코로나에서 대응이 늦었는가, 왜 우리는 그동안 못했는가 이런 질문을 하지만은요, 사실 히스토리를 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백신을 개발한 예가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다 모르실 것 같은데, 여기 가운데 보시는 그 이호왕 교수님, 지금 고려대학교 지금 교수님으로 계십니다. 이분이
90년도 초에 한탄 바이러스라고 하는 바이러스를 세계 최초로 발견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성 출혈열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서 지금 30년이 지났거든요. 그동안 우리 후배들이 제대로 팔로우를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사실은 백신의 원년은 우리나라에서 유행성 출혈열 백신을 세계 최초로 개발한 이호왕 우리 선배님이 계시고, 더 나아가 우리 또 이종욱 WHO 사무총장님 너무 일을 열심히 하시다가 일찍 돌아가시긴 하셨지만 이와 같은 선배들 우리가 배출을 하였거든요. 자, 우리 이런 선배들이 있는데 영국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영국은 벡터형 백신을 최초로 개발한 것이 아스트라제네카, 이것이 옥스퍼드의 제너 연구소였죠. 이 제너가 영국에서는 200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너가 천연두 백신을 200년 전에 개발했고 그동안의 기술 축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에서도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를 중심으로 해서 벡터형 백신이 개발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200년의 기술 축적의 역사를 우리가 20년으로 단축하겠다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장기적인 투자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와 같은 레거시를 이룬 사례가 있었고, 따라서 적절한 연구 개발과 투자와 이런 방향이 정해지면은 어쩌면 우리가 백신 르네상스를 우리나라에서 이룰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